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엄마이자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난 뒤로 다시는 사람을 믿지 못할 것 같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일을 다 정리하고 보니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며 도와준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로서 흔들리지 않고 지내게 됐어요. 이제야 삶의 안정을 찾고 나서 이 글을 쓰게 됐는데 다시 그때 생각을 하려니 막막해지네요.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 남편과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워낙 남편은 성실하고 어떨 땐 무슨 시계처럼 정해진 건 딱딱 해내는 편이라서 잔소리할 게 별로 없는 편이었죠. 자기 관리도 철저해서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3번 하는 운동도 귀찮다고 거른 적이 없어요. 도리어 제가 남편보다 훨씬 덜렁거리고 털털한 성격이라서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배웠죠. 이래서 부부 사이라도 존경할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걸 남편을 통해 저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 크니 서로 삶에서도 챙길 것들이 생겨 우리는 그런 부분을 존중했어요. 조기 축구부터 테니스, 헬스, 수영, 운동을 좋아하는 남편은 그런 모임에도 슬슬 나가보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개운하게 운동하고 오는 동안 저는 집도 치우고 저녁도 차리면서 서로 효율적인 시간을 쓰게 됐어요. 아이가 잠들고 나서 각자 방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내는 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남편과 와인을 한 잔 마시는데 여보, 주말에 집 가서 자고 와도 돼? 갑자기 왜? 그냥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 애 다 키워놓고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빠르게 가는 것 같지 않아? 그치, 벌써 애가 초등학생이야. 빨리도 간다 참. 엄마도 나 낳고 그랬을 거 아니야. 애쓰고 키우다 결혼하면 끝인 느낌일 것 같아. 할 일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지근하더라고. 엄마랑 시간 더 많이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드네. 나도 애 낳고 엄마 생각 많이 했는데 당신도 나처럼 딱 그런 생각하는 시기인가 보다. 그래, 아들하고 단둘이 시간 보내는 것도 좋지. 편하게 갔다 와. 고마워. 나 이제 철드나 봐. 그래도 어머니한테 설명 잘 드려? 무슨 설명? 내가 당신하고 둘이 보내라고 빠져주는 건데 혹시라도 나는 오기 싫어서 당신만 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 아이 참, 무슨 그런 걱정을 해. 그럴 수 있지. 다 같이 왔으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건 당신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야. 알았지? 괜히 아들만 가서 주말에 자고 오면 어머니가 괜히 우리 사이에 대해 걱정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워낙 어른들은 별일 아닌 문제여도 걱정이 많으니까. 제가 어머니께 연락해 미리 얘기를 드렸죠. 어머니,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요즘 철이 들어서 어머니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대요. 아들하고 오붓하게 시간 보내는 것도 오랜만이실 테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달라고 하고 재밌게 노세요. 아셨죠? 아이, 그래 고맙다. 너 반찬 필요한 건 없어? 괜찮아요, 어머니. 잘 먹고 있어요. 저번에 주신 것도요. 내가 갖다 줄 테니 말해. 알았지? 네, 그럴게요. 아, 그리고 혹시라도 주말에 오고 싶으면. 네? 아, 제가 어머니 댁에 가는 거요? 미리 말을 해줘. 알았지? 어머니가 눈치를 살피며 혹시라도 오게 되면 미리 말을 꼭 해달란 표현이 내심 서운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친정 혼자 가면 훨씬 더 편하고 가족들도 남편 있을 때보다는 더 편하게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오기 전엔 연락부터 하라는 말은 안 할 것 같은데 남편과 어머님이 보내는 시간이 꽤 필요했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치 주지 않고 남편이 원하는 때 언제라도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어쩌면 남편에게 은근히 어머니가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3개월이 돼가면서 저도 주말엔 아이와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해졌죠. 당신 이번 주도 금요일에 바로 갈 거지? 이미 짐도 싸둬서 퇴근하고 바로 갈게 그냥.
어머닌 요즘 어떠셔? 뭐가? 아니, 벌써 석 달이 돼가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 좋아서 그러시는 건지 당신하고 둘이 뭐 했다는 얘기도 전혀 없더라. 어머니 저번에도 반찬만 주고 가셨어. 말할 게 없으니까 그렇지 뭐. 고작 해야 밥 한 끼 먹고 집에서 같이 TV 보는 게 전부인데. 그래서 그런가? 그래도 어머니 성격에 말할 텐데 너무 집에만 있다 오는 거 아니야? 재밌는 것도 좀 하고 필요한 것 있다고 하면 사드리고 그래. 워낙 어머닌 그런 얘기 잘 안 하시잖아. 예, 더 잘하고 오겠습니다. 은근히 나도 서운하네. 응? 뭐가 서운해? 아니, 그래도 밥 먹을 때 손주하고 며느린 둘이 있을 텐데 같이 만나자거나 그런 말도 없어? 어떻게 3달이 지나는 동안 연락 한 번이 안 올 수가 있어. 그렇게 둘이 보내는 시간이 좋아? 엄마도 나랑 편하게 둘이 있고 싶어 해. 성격 알잖아. 알았어. 에휴, 치사해서 안 낀다. 같이 외식하고 그럴 때만이라도 나와서 먹자거나 할 수도 있을 텐데 뻔히 혼자 애 보고 있다는 것도 잘 알면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보내고 오는 동안 그런 연락도 일절 없는 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시댁 근처를 지날 일이 있어 잠시 집에를 들렸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전 통 인사를 못 드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얼른 들어와. 밖에 추운데. 여기 근처 지나가다가 밥 먹고 가. 안 그래도 너 온다고 해서 새밥으로 하고 있던 중이었어. 너 돌솥밥 좋아하잖아. 와, 맛있겠다. 배고팠던 짬이었는데. 그래, 먹어 얼른. 그리고 몇 달 만에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제 눈치를 계속 살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말마다 남편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머니도 그 부분이 미안했던 것 같아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저한테 미안해서 그러세요? 응? 눈치 보고 안 그러셔도 괜찮아요. 남편하고 잘 보내는 게 저도 같이 상의해서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데요. 아이고,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면 정말 고맙지. 고맙다. 집에서 TV만 보다가 간다면서요? 가만 보면 자기 할 일은 잘하는데 그런 데서 좀 무심한 게 있어요. 어머니 가고 싶은데도 같이 가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근데 나도 집이 편해서 그냥 나가면 피곤하지. 그리고 밥을 다 먹고 치우던 중 식탁에서 옮겨두었던 짐을 다시 옮기는데 거기에 어머니 지갑이 있더라고요. 밖에 고리로 달려있던 키 하나가 눈에 띄었죠. 자동차 키와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모양이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차 번호로 보이는 숫자 4개가 써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운전도 못하는 분인데 이런 게 있는 게 좀 이상했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니? 차 사셨어요?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만지지 마. 어머니는 저 멀리에서 재빠르게 달려오더니 지갑을 낚아채서 몸 뒤로 숨기더라고요. 저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순간 놀라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창고 열쇠야.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어머니, 제가 괜한 질문을 했나 봐요. 죄송해요. 전 그냥 어머니가 운전 못하는데 차키 비슷한 게 있어서. 아니야, 차키. 창고 열쇠라니까. 어머닌 횡설수설하더니 갑자기 피곤하다며 저를 내쫓듯 보내더라고요. 열쇠 하나 뭐냐고 물은 게 이렇게 냉담한 분위기로 갈 일인가. 저도 나오는 길에 좀 황당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차량 번호가 지워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친구의 SNS에서 비슷한 모양의 키를 발견하게 됐죠. 얘, 이 열쇠 어디에 쓰는 거야? 카라반 열쇠야. 그게 주로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왜? 아니, 우리 어머니가 이 키를 갖고 있길래 궁금해서. 네 시어머니 캠핑 다니시려나? 통 크게 카라반을 사셨네. 아니면 주말마다 네 남편이랑 캠핑 다니나 보네. 보기 좋다. 넌 안 데리고 가? 카라반 같이 사놓고? 친구 말을 듣고 보니 어머니가 그렇게 발끈하며 숨겼던 이유가 추측되더라고요. 그리고 절 빼놓고 두 사람이 여행을 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에 서운함이 더 크게 들었죠.
그래도 카라반까지 빌려서 다닐 정도면 아이도 데려가서 경험을 시켜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쏙 빼놓고 가는 두 사람이 야속했죠. 친구 말로는 빌리는 것만 해도 돈이 좀 든다는데 이 돈도 한 번 논의한 적 없었거든요. 전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차도 꼭 갖고 시댁을 갔는데 그 차는 어디다 두고 떠나는지 별 생각이 다 들어서 우선은 남편 차를 확인해 보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의 내비게이션에 가장 많이 나온 주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시댁 근처에 있던 공원 주차장이었어요. 그 주소를 본 순간 카라반이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차량 번호 4개가 딱 떠올랐죠. 공원 주차장에 도착한 순간 몸집이 큰 하얀 카라반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호기심에 차를 살펴보는데 갑자기 문이 철컥 열리면서 어떤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30대쯤으로 보이는 여자는 익숙하게 그 차에서 가방을 챙겨 나와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당연히 대여를 해서 쓰는 거니 새로운 사람이 빌렸다고 생각하며 지나가려는데 시영 씨, 나 짐 챙겨서 나왔어. 여기 있었어. 그 여자가 부르는 이름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하마터면 잃어버린 줄 알고 10년 감수했네. 우리 남편이 계속 찾았다는 거야. 이걸 왜 여기다 갖다 뒀지? 자기가 이번 주에 하나 사와. 새로 사는 게 낫겠어. 너무도 익숙하게 제 남편을 자기라고 부르는 여자 호칭에 소름이 돋았죠. 그 여자까지 보고 나니 어머니가 저에게 소리를 빽 지르며 당황했던 이유까지 퍼즐이 다 풀렸어요. 그간 효자 노릇을 하면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척하고 카라반에서 둘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거예요. 그 열쇠조차 집에 갖고 오면 들킬 것 같으니 어머니께 맡겨두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을 어머니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배신감이 들었어요. 최소한 아들의 불륜을 본인 입으로 말하기 어렵다면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것까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외박을 2일씩 하고 오는 상황 모두 계획하고 준비한 남편의 치밀함에 제가 다 질리더라고요. 그 여자 얼굴을 보고 집으로 오는 길에 영문도 모를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아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서 연락 한 통 없는 두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꼈던 제가 너무 바보 같고 미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바람이란 걸 한번 의심해 볼 생각조차 못했을까? 이런 상황을 다 편하게 만들어준 저 같아서 제 발등을 찍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을 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혼자 지옥을 오가며 밤을 새우고 남편이 출근한 걸 확인한 뒤 다시 공원에 있던 카라반으로 향했습니다. 인근 열쇠집에 전화해서 문을 딴 뒤 하나하나 그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 미친 것들, 가만 안 둘 거야 절대로. 그 안을 보자마자 제 입에서 복수를 다짐하는 그 말이 바로 튀어나오더군요. 누가 봐도 남편과 그 여자의 신혼생활이나 다름없는 공간이 펼쳐졌죠. 두 사람이 찍은 사진부터 깨끗한 침대까지 얼마나 의심받지 않고 둘이 편히 생활했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모든 확신이 섰고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일단 남편과 그 여자를 제대로 혼내줄 준비를 했죠. 그래도 이걸 제가 먼저 발견한 게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들어 남편 모르게 안에 녹음기와 선반 안에 CCTV를 숨겨 핸드폰으로 다 연결을 해뒀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 나면 더 끔찍해질 일이었지만 그래도 증거를 확보해야 유책 사유가 분명해지니까요. 재수없이 아이까지 이런 인간한테 뺏기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애끓는 2주간의 시간을 겨우 버티면서 증거를 모은 뒤에 저는 카라반을 다른 곳에 옮겨두기로 했죠. 불륜 장소나 다름없는 카라반이 사라지면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찾을지 궁금해졌어요. 함부로 신고조차 못할 테니까요. 저는 카라반을 그대로 몰고 아무도 모르는 시골 마을에 정차를 해두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저녁 남편은 흔적도 없는 카라반 때문에 당황했는지 새벽에 집으로 들어와 무척 초조한 기색으로 방에서 뭔가 계속 하더라고요. 오늘은 왜 안 자고 왔어? 그게 뭐 좀 알아볼 게 있어서.
문을 닫고 방 안에서 분주하게 여기저기 전화를 걸더니 공원에서도 함부로 허가 없이 CCTV를 보여주긴 어렵다는 답변을 받자 더 당황을 한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애타게 찾아 헤매는 동안 제가 준비한 모든 계획을 다 마쳤습니다. 상간녀의 남편과 시댁가족, 많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 제가 말하는 걸 두 눈으로 확인시켜 주겠다 했죠. 그리고 그 둘이 매주 만나는 금요일이 돌아오자 저는 남편에게 태연하게 연락을 걸어 알렸어요. 당신 차를 찾았다던데 차 잃어버렸어? 누가? 아니, 어디서 연락받은 거야? 누구길래? 나는 잘 모르겠어서 주소만 받아뒀어. 설마 당신 차 잃어버린 거야? 그게 좀 복잡한데 나중에 이야기할게. 일단 주소 당장 보내줄래? 지금 당장. 급해서. 알았지? 목소리만 들어도 카라반을 찾았다는 행복에 젖은 것 같더라고요. 몇 시간 뒤에 온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을 준비는 미처 못했겠죠. 전 그 자리에서 증거를 다 보여주고 두 눈으로 이것들이 같이 있는 걸 보게 해서 더는 변명할 여지가 없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제 차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별 여행을 준비하면서 갔죠. 어디로 가는 거야? 가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제가 도착한 곳엔 이미 상간녀의 시댁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그쪽도 제 남편처럼 꽤 치밀하게 행동을 했는지 도저히 못 믿겠다는 말을 저에게 몇 번이고 해서 제가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연락한 사람 저예요. 나타난 거 보니 사기꾼은 아닌 모양인데 이런 짓 해서 돈 뜯어낼 생각이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요? 마음 준비나 제대로 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깡시골인데 여기서 뭘 한다고. 그러니까 보여드리겠다잖아요. 아니기만 해봐. 난 내 와이프하고 주말에 영상통화 다 한다고. 당신 이상한 수작 부리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그리고 제가 카라반 앞으로 가자 시어머니는 당황해하면서 외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갈게요. 어머니는 이미 다 아셔서 재미없겠네요. 아니, 얘야. 잠시만. 그리고 저는 그들 보는 앞에서 카라반 열쇠를 따고 문을 열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편하게 있던 두 사람은 여기까지 온 차가 무슨 문제가 있기라도 한지 보고 있었죠. 누구야, 당신? 누구긴 저 사람 남편이지. 여자는 저를 피해 밖으로 뛰쳐나가더군요. 여보, 당신이 여기까지 왜? 닥치고 조용히 나와. 마치 밀렵꾼에게 포획된 원숭이 두 마리처럼 두 사람은 7명의 사람이 둘러싸인 원 안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대로 굳어있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너? 미쳤어? 여보, 잘못했어요. 오해야. 우린 회사 동료고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내가 어쩌다가 잠깐 도와주려고. 어쩌면 이렇게 뻔하지? 둘이 그렇게 치밀한 척하더니 준비를 이것밖에 못했어요? 네? 공원 주차장에 세워놓고 둘이 만났던 거 녹음부터 CCTV까지 확보해둔 거 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볼까요? 그만해요 제발. 어머님 아버님 저 정말 아니에요. 아니기는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보세요. 둘이 아주 가관이니까. 여자는 개 끌려가듯 시댁 식구들에게 끌려가더라고요. 속옷바람으로 몸이 빨개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앞에 머리를 숙이더라고요. 너 좋아하는 여자가네. 왜 따라가지?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더니 왜 여기 있어? 가지 그래? 여보, 나도 실수야. 한 번의 실수였어, 정말이야. 예, 그만해라. 일단 옷부터 입히고. 어머니 다 알고 계셨죠? 아들 귀한 줄 알면 저도 제 집에서 귀한 딸인 거 아셨어야죠. 어떻게 그걸 감춰줘요? 그것도 몇 개월을. 어떻게 저한테 그러냐고요. 미안하다. 내가 애미라고. 내가 잘못했어. 오늘 이후로 제 아들 만날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너도 다시는 안 보고 살 거니까 이혼 준비 제대로 해. 유책 사유는 100% 너한테 있다는 거 확실할 거야.
사람을 얼마나 멍청이로 알고 우습게 알면 이런 짓을 하냐고. 여보, 미안해. 내가 평생 당신 하란 대로 하면서 살게. 하란 대로 할래? 그럼 지금 죽어.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필게, 제발. 애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그러면서 뭐? 어머니가 혼자 있는 게 마음이 쓰여. 참, 네 아들은 평생 가족들끼리 캠핑 가보는 게 소원이네야. 근데 아빠라는 인간이 여길 빌려서 더러운 짓이나 하고 다니고 자격도 없어 너는. 우리 둘이 빌게. 네가 용서할 때까지 빌게.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렇게 혼자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와 아이와 함께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불이라도 질러서 그 차를 태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편과 상간녀가 추한 짓을 벌이고 있을 몇 주간의 시간 동안 저는 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다 준비하고 있었죠. 양육권부터 모든 걸 얻어오는 싸움을 잘 준비하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죠. 회사에서 만난 두 사람은 결국 이 일이 회사에서도 퍼져 모두 징계위원회에 가서 처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결국 남편도 그 여자도 가정도 잃고 직장도 잃어서 이도저도 못하게 살게 될 위기에 바로 빠져버렸더라고요. 이미 방향을 돌리고 다시 후진을 해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본인들이 만든 거니 누굴 원망할 수도 없을 테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남편에게서 최대한 많은 걸 갖고 와서 우리 아이와 잘 살 수 있을지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더는 감정적으로 그 인간하고 얽히기도 싫더군요. 이젠 그 입으로 떠드는 온갖 말들이 다 거짓 같아서 사소한 대화조차 나누기도 싫더라고요. 결국 긴 싸움을 준비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계속 실수였다고 본인이 미쳤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폐차 위기까지 온 마당에 뭘 고쳐서 다시 굴러가게 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어요. 요즘은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이혼에 대해서 더 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 고민만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이런 일 겪고 상처 없이 살 자신은 없지만 더 힘들고 많은 경험을 했던 분들이라면 저에게 용기를 주실 것 같아서 저도 용기 내 써봤어요. 지금도 소송으로 힘든 기간을 겪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를 받으며 긴 소송 잘 헤쳐나가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